이제 막 두 돌이 지난 딸아이를 데리고 이혼 결심까지 하기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면서요. 남편에게 모든 것을 헌신하는 바보 같은 아내로 살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의리 지키면서 아이까지 낳았는데 결국 이 남자도 다른 남자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놈이구나 깨닫게 돼서 처음엔 화도 많이 나고 배신감에 가슴이 찢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그 슬픔 오래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나가서 부정한 짓을 저지르는 것으로 왜 제 인생이 판단받아야 하냐고요. 친구에게 제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산부인과에 찾아왔다는 소식을 전화로 듣게 된 순간에도 저 친구랑 배꼽 잡고 웃었어요. 거짓 하나 없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냥 이 두 인간들의 인생이 너무 불쌍하고 웃기고 기가 막혀서요. 나 이제 이 사람들이랑 엮일 일 없다. 둘이서 지지고 볶고 깨 넘치게 잘 살아봐라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세상에 자기 남편 바람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속도 없이 웃을 수 있냐고요? 비결은 딱 두 가지예요. 후회 없는 결혼 생활과 화끈한 복수요. 전 남편이랑 대학교 CC였어요. 지금부터 남자 쫓아다닐 생각하지 말아라. 나중에 대학 들어가면 다 남자친구 생긴다. 그 말 진짜던데요. 대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군대 다녀와서 복학한 남편한테 코가 꿰인 바보 같은 신입생이 바로 저거든요. 왜 그 나이 때 애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제 막 대학에 올라온 신입생이 뭘 알겠냐고요. 복학생 선배가 하는 것들이면 뭐든 다 멋있어 보이고 괜히 더 잘나 보이고 그러는 거죠. 남편은 대학 시절부터 취업보다는 창업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3학년, 이제 1년만 더 지나면 졸업반으로 올라가는 선배들이 난 졸업하면 뭐 해먹고 사나, 어느 회사가 나를 뽑아주려나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남편은 대체 뭔 자신감이었는지 몰라도 자기는 회사 차려서 먹고 살 거라는 포부를 펼치고 다니던 사람이었거든요. 난 선배가 남들처럼 취업한다고 머리 싸매고 있는 게 제일 멋있더라. 그래서 나중에 무슨 회사 차리고 싶은데? 창업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면 남편이 눈이 진짜 크거든요. 그 큰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게 어찌나 멋있던지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남편한테 순수함이라는 게 있었을 때니까요. 만나면서도 저 사람은 나랑 다르게 언젠간 뭐라도 해낼 사람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뭐 창업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남편 집이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었고 나라에서 지원금 받아서 창업을 해야 한다고 밤을 새가면서 지원서를 쓰는 것 같은데 그것도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요. 제가 졸업반이 될 때까지 몇 년씩 졸업을 미루면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죠. 집에서도 압박이 심한 것 같았어요. 결국에 남편은 저와 같이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엄마한테 처음 소개를 시켰는데 이놈은 뭔데 아직도 학교에 남아서 이제야 졸업을 하고 있어 하는 못마땅한 눈빛을 고스란히 받아야 했죠. 나중에 엄청 유명한 사업가가 될 사람이라고 제가 길을 세워줬어요. 그렇게 전 이력서를 보고 먼저 연락을 주었던 평범한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일을 시작하게 됐고 남편은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창업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성공을 못하고 시간만 흘러갔으면 다행이게요.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어요. 그렇게 4년, 5년 시간만 하염없이 흘러갔고요. 아르바이트로 모아둔 돈은 몇 번의 창업을 실패로 고스란히 다 날아갔고 남아있는 것은 결혼이 불확실한 연인 2명뿐이었습니다. 너 그놈이랑 당장 헤어져.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 변변한 직장도 하나 없고 벌써 몇 년째 허송세월이야. 정붙어서 헤어지지 못하고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하나밖에 없는 딸의 청춘이 파렴치한 백수에게 붙들려 있는 거라 생각하던 엄만 저런 놈에게 시집 보낼 수 없다며 당장 헤어지라 하셨지만 그때 제가 모아둔 돈 고작 2천만 원 들고 남편한테 프로포즈하고 결혼했어요. 남들이 다 뜯어 말리는 결혼 그렇게 제가 밀어붙여서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대로 해낼 거라는 확신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이 결혼은 제 남편에게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됐죠.
그동안 자기 신념 지킨다고 해오지 않았던 것들, 이제는 먹여 살릴 식구가 생겼다면서 하나둘씩 다 받아들이고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가장 큰 것이 동업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남편과 같은 학과에서 창업을 준비하던 선배들이 남편에게 딱 필요한 역할이라며 동업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고 4명이서 준비한 이 사업은 그야말로 대박이 났어요. 결혼할 때 돈이 부족해서 친정엄마가 돈 보태줄 테니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간에 만에 했었는데 결국 못 갔거든요. 남편 사업 대박 나고 나서 6박 7일 어디 드라마에서나 봤던 발리로 신혼여행도 다시 가게 됐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안정적인 성공에 접어들면서 사모님 소리를 듣고 남편 돈으로 사치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던 게 아니라요. 그냥 제 믿음을 증명해준 이 사람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게 기뻤어요. 이 사람도 무언가 보여주고 싶은 마음으로 꾸준히 달려왔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 남편 잘 되고 나서도 남편이 제 손잡고 백화점 끌고 가서 이것도 잘 어울린다 저것도 잘 어울린다 억지로 명품 백이며 뭐며 사줘도 아까워서 들고 다녀 본 적도 없어요. 남편이 오죽하면 그랬다니까요. 왜 아직도 가난한 시절 태를 못 벗어내냐면서요. 나랑 같이 동업하는 형님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핸드폰 보면서 뒷목 잡으신다니까. 형수님들이 카드 들고 나가시고 신나게 긁어대서 여보 나 진짜 괜찮으니까 나도 뒷목 좀 잡아보자. 나 이제 가난하게 살던 옛날에 그 박창규 아니다 이거야. 당신도 이제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도 그 급이라는 거 맞춰서 살아보자고. 언제부터 백화점 가서 명품백 척척 긁고 다니는 게 사람 수준 결정했다고 콧방귀 끼니까 남편이 그때 결혼기념일에 제 앞으로 건물 하나를 해줬어요. 자기랑 결혼해줘서 고맙다고요. 명품백을 선물 받아도 한 번도 기쁜 적이 없었는데 그거는 좀 기쁘대요. 전 이 사람이 사업하고 형님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걱정을 했었거든요. 사업가들 있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허세요. 사람이 돈이 없다가 갑자기 생기면 괜히 돈으로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지고 또 같이 동업하는 형님들도 좀 그렇게 과시욕이 강한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자기 마누라가 카드를 또 긁었네 어쩌네 하는 것들도 결국 자기 마누라가 이렇게 사치가 심한 사람이다 깎아내리는 척 하면서 지들이 그렇게 사치 심한 마누라도 감당 가능할 정도로 돈 잘 버는 사람들이다 자랑하고 싶어하는 소리거든요. 괜히 남편이 그런 사람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이상한 물 들고 할까봐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사이인 걸 알면서도 그런 모습이 보이면 괜히 싫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당신 언제부터 그런 소리를 했냐고 더 핀잔을 줬던 것도 있고요. 제가 그 동업하는 인간들 탓을 하는 건 아니지만 여튼 저희 집에 와서 그런 소리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임신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어렵게 살 땐 임신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아이를 갖자 계획도 할 수 있게 된 거죠. 집에 임산부가 있는 걸 뻔히 아는데 술이 좀 먹고 싶으면 나가서 충분히 마실 수도 있잖아요. 굳이 저희 집까지 와서는 재수 씨는 우리랑 너무 안 어울리려고 하는 것 같다. 우리도 재수 씨가 차려주는 술상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미 한 잔 걸치고 들어온 상태에서 남편도 어쩔 줄을 몰라 하길래 여기까지 온 거 어떻게 돌려보내냐고 그냥 모시고 들어오라고 그랬죠. 술 냄새 펄펄 풍기면서 거실에서 지들끼리 시끄럽게 얘기하는 것도 짜증나고 죽겠고 임신한 몸으로 저 아저씨들 술상 봐주고 있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술이 좀 들어가고 나니까 시덥잖은 소리를 실실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 재수씨 아주 좋겠어요. 이거 아주 그냥 새님이어가지고 밖에서 사고 치고 다닐까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니까. 오늘도 내가 밖에서 노래방 가지고 그렇게 졸랐는데도 자기 마누라 임신했다고 집에 들어가야 된다잖아. 그래서 내가 약 올라가지고 그럼 우리도 데리고 가라고. 집에 얼마나 좋은 마누라를 숨겨놨길래 그러냐고. 나도 가자고 해서 따라왔지. 아유, 야, 네가 모르는 소리 한마. 사업하는 놈들이 새님이면 큰 돈 못 만진다니까. 이 사업하는 인간들은 너나 나처럼 배포가 딱 커야 그래야 큰 돈도 만질 수 있지. 야, 인마,
너도 돈 좀 벌었으면 여자친구랑 만들고 해야 되는 거야. 너 집에 와서 마누라만 죽어라 찾고 그러면 마누라도 지겨워한다. 우리 마누라 봐봐라. 야, 내가 이름만 불러도 인상을 팍 써버려요. 원래 사업하는 놈들은 그래서 마누라 둘씩 두고 사는 거야. 피곤한 거 참아가면서 술상 봐주고 있는데 제가 뻔히 옆에서 듣고 있는 걸 알면서도 자기들끼리 농담이랍시고 임산부 앞에 두고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게 정상인 사람이 할 소리예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냉랭하게 먼저 들어가서 잔다고 그러면 뒤에서 또 농담인데 재수 씨 기분 상한 거 아니냐고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더라고요. 남편이 저런 질 떨어지는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답답하고 짜증도 났었죠. 동업이고 뭐고 독립 좀 하면 안 돼? 자, 형님이란 사람들 말하는 거 못 들었어? 내가 뻔히 앞에 앉아 있는데도 저러잖아. 일부러 들어라는 것도 아니고 진짜 기분 나쁘게. 형님들이 그냥 내가 맨날 집에 들어가니까 농담으로 하는 소리지. 당신도 알잖아. 형님들 아니었으면 당신도 애 가짐해서 일 관두고 이렇게 집에서 씻어 쓰면서 편하게 지낼 수 있겠냐고. 이게 다 내가 밖에서 잘 안 놀아드린 탓이라 그래. 골프면 뭐며 열심히 따라다녀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신이 조금 이해 좀 해줘. 형님들 말대로 나 사업하는 사람이잖아. 괜히 농으라 하는 소리니까 하나하나 신경 쓸 것도 없다면서 저를 달래는 남편의 얘기에 크게 신경을 쓰진 않았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영 마음에 들진 않긴 했어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남편 말대로 남편과 함께 일하는 동업자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고 저 사람들 덕분에 저희 둘이 이렇게 먹고 살만해진 것도 사실이니까요. 거기다 지금은 그런 사소한 것들을 신경 쓸 게 아니라 뱃속에 있는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하고 케어하는 것만 신경 써도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죠. 그런 문제로 제 속을 썩이지 않을 것이라 철석같이 믿었던 남편은 제가 처음으로 의심하게 된 시기는 정말 불행하게도 제가 첫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갔던 시기와 맞물리게 됩니다. 예쁜 딸을 출산하고 남편도 첫째 딸은 아빠 닮는다면서 벌써부터 자기를 닮은 것 같다고 예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모습이었죠. 애한테 정말 좋은 아빠가 되어주는 건 물론이고 저한테도 내내 좋은 남편으로 남고 싶다면서 그 당시 저희 지역에 있는 산후조리원 중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곳을 잡아줬어요. 시설이 좋은 것은 물론이고 조리원은 왜 들어가는데요? 좋은 동기들을 만나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가 그때 조리원에서 만났던 친구가 산부인과 의사였던 예림이에요. 저랑 나이도 같고 애 생일도 딱 3일 차이. 산부인과 의사도 조리원에 들어오는구나 하고 엄청 신기해 했었거든요. 지금 제일 많이 신경 써줘야 하는 시기인데 바빠서 많이 신경 못 써주는 것 같아서 미안해. 돈으로 때우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못했던 것들은 나중에 조리원 퇴소하고 집에 돌아오면 어떤 식으로든 갚을 테니까 당신이 조금만 양해해줘. 알았지? 아유, 우리 남편이 이 장면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은 자기 바빠도 미안한 줄을 몰라요.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맞지? 동영상 찍어서 남편들 교과서처럼 보여줘야 된다니까? 당시 남편 회사 일이 갑작스럽게 바빠져가지고 조리원에 있는 제 신경을 많이 못 써준다 미안해 했었거든요. 그래도 말이라도 저렇게 예쁘게 하고 또 시간이 날 때마다 피곤한 얼굴로 객실에 와서 출퇴근을 하니까 저도 서운한 마음이 크게 없었죠. 그냥 바쁜데도 이렇게 내 신경을 써주는구나 고맙기만 했었어요. 그날도 새벽에 깨서 보호자 침대에 잠들어 있던 남편을 보면서 그렇게 짠한 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문자를 보기 전까진 말이에요. 띵동 하는 알람이 울리고 남편의 핸드폰이 짧게 불빛을 내고 깜빡였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연락이지 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평소에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잘 걸어두는 남편이었는데 식당에서 온 알림 문자라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풀지 않더라도 확인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냥 흔히 오는 광고 문자구나 생각했었는데 내용을 보고 제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창규 고객님의 첫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용 내역 테라스 디너 풀코스 2인.
제가 핸드폰을 보면서 남편에게 얘기한 적이 있었던 가게였어요. 여기 새로 생긴 모양이라고 나중에 조리원 퇴소하면 꼭 한번 같이 가보자고 했던 그 가게요. 분명 오늘 동업하고 있는 형님들이랑 다 같이 골프 모임을 하고 삼겹살을 구워 먹고 사우나에 갔다 왔다 얘기를 했던 남편이었는데 제가 말했던 그 가게에서 첫 방문을 환영한다는 문자와 함께 데이트 코스로 갈 법한 테라스석에서 저녁 식사 이용권을 사용했다는 알림 문자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나요? 그냥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쪽으로 내 남편이 일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 않구나 의심할 수 있는 일종의 레이더 같은 게 내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고 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워서 핸드폰 잠금을 풀어보라고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당황해서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오늘 형님들이랑 골프 치고 삼겹살 먹고 왔다며 디너 풀코스는 누구랑 먹고 왔는데? 다른 사람이 당신 이름으로 대신 먹고 왔다고 그럼 거짓말을 하지도 마. 당신 이름으로 멤버십 가입하고 문자까지 온 거 내가 똑똑히 다 봤으니까. 누구랑 같이 갔냐고. 남편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또 한 번 남편의 핸드폰에 알람음이 울렸어요. 이번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메시지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나랑 이혼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당장 문자를 보여달라 얘기했습니다. 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은 문자인 사장님 오늘 저녁 감사했습니다. 내일 뵐게요 라는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대체 누구냐 발을 구르며 소리를 지르니까 그제서야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대학생 인턴이야, 대학생 인턴. 우리 회사에서 지금 대학생 인턴들 근무하는 시기인 거 알고 있잖아. 이 인턴이 이번에 회사 공모전에서 큰 상 수상해가지고 원래 다 같이 저녁 사주기로 한다는 걸 형님들이랑 스케줄이 안 맞아서 내가 대신 갔던 거야. 골프 친 것도 맞고 삼겹살을 먹었던 것도 맞고 급하게 할인 받으려고 멤버십도 그 자리에서 가입했고 안 믿기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인턴한테 전화하고 형님들한테 전화해서 확인해봐. 이거 봐. 번호도 저장 안 해놓고 연락도 안 했어. 당신 지금 무슨 의심을 하는 거야? 남편의 당당한 태도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진짜냐고. 내가 지금 당장 전화해서 확인 안 해봐도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정 찝찝하면 남편 체면이고 뭐고 생각 안 하고 이 시간에 사람들한테 다 전화해서 확인해봐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 낳고 남편과의 관계도 소원해진 것 같아서 예민한 것도 사실이었으니까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날 일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다음날 조리원 동기였던 예림이를 만나서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웃으면서 얘기를 했죠. 저야 다 지난 일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했던 얘기였는데 오히려 예림이는 제 얘기를 듣더니 심각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고요. 예, 나는 30대 여자라는 얘기보다 대학생 인턴이라는 얘기가 더 소름 끼치는데 요즘 대학생들이 더 발랑 까부러졌어요. 왜 네 남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요즘 대학생들 보면 앞뒤 안 가리고 일부러 유부남들 찾아서 만나는 애들도 많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남편도 의사인 거 알지? 여대생들이 진료 보러 왔는데 남편한테 대놓고 자기랑 만나볼 생각 없냐고 그렇게 대놓고 물어본 거 있지? 세상에 말세야 말세. 너 신경 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남자들은 또 그런 거에 약하니까 조심해서 나쁠 거 없을 것 같다. 그냥 그런 얘기지. 조리원에 있는 동안 워낙 친하게 지내고 남들한테 부끄러워서 할 수 없는 이런 얘기도 서스럼 없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친한 사이였으니까요. 예림이한테 이 사실을 털어놓았는데 네가 괜한 오해를 했다.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냐. 저를 타박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심각하게 반응을 하니까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저도 완전히 놓았던 의심의 끈을 다시 건져 올리게 됐죠. 아이를 낳고 조리원을 퇴소하고 아이와 함께 행복한 시기를 보내야만 했던 그 시절에 전 그렇게 남편이 뿌린 의심의 씨앗 때문에 누구보다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한편 의심의 눈초리로 남편을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부터 10까지 의심스러운 것 투성이었습니다.
갑자기 고급스러운 옷을 구입하는 것도 그렇고 일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주말마다 집을 비우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죠. 아직도 그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보기엔 당신이 요즘 더 이상해. 내가 주말에 집을 비우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거 알면서 대체 왜 그래? 애 보는 게 힘들어서 그러는 거면 시터 이모를 써. 아니면 친정에다가 애 맡기고 당신도 어디 며칠 여행이라도 다녀오던지. 남편은 오히려 그런 제가 예전과 달라졌다. 왜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하냐면서 답답해했어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서 미칠 것 같은 느낌이었죠. 정말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건가 다 포기할까 싶을 때쯤 남편의 외도에 대한 결정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에도 친구 예림이가 곁에 있었네요. 남편의 병원을 옮길 곳을 알아보고 있던 중이라는 예림이에게 부동산을 소개시켜주기 위해 약속을 잡았던 날이었습니다. 저야 남편의 명의만 제 앞으로 해주고 건물을 관리하는 수준이긴 하지만 워낙 깔끔하게 일을 잘하는 부동산이니 소개시켜주고 욕 먹을 일은 없겠다 싶어서요. 아무리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이라지만 병원을 알아보러 같이 움직인 김에 매입할 만한 괜찮은 부동산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면 좋겠다 싶어 기분 전환도 할 겸 오랜만에 외출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 부동산 주인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됐어요. 부부가 그렇게 부지런하셔서 부자 되시겠어요. 덕분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야 먹고 사는 거지만 얼마 전에 사장님께서 매매로 가져가신 그 오피스텔도 가격이 슬슬 올라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모르는 정보를 대체 어디서 그렇게 받아오시는지 원. 꼬마 빌딩이라고 하더라도 건물을 구매하는 일은 저와 상의를 거치고 진행하던 남편이었는데 저랑 말도 없이 건물을 샀다는 얘기를 부동산 주인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당황한 제 표정을 보고 예림이는 이미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모두 눈치를 챈 모양이더라고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저에게 그런 소스가 있으니까 이 집이 그렇게 부자가 된 게 아니냐면서 자기도 그 건물 좀 보러 가고 싶다고 위치 좀 알려줄 수 있냐 부동산 주인에게 대신 물어봐 주더군요. 아무런 의심 없이 알려준 주소를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예림이가 제 등을 떠밀더라고요. 뭐 하냐고. 안에서 누가 나오든 일단 가봐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렇게 주소로 갔는데 비밀번호까지 알 수는 없었으니까요.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러봐도 아무런 대꾸도 없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00001234 되는 대로 숫자를 눌러봤지만 비밀번호가 맞지 않는다는 알림만 들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문을 강제로 열어버릴까 하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도어락을 열고 남편의 생일을 눌러봤죠. 거짓말처럼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 안엔 정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누가 봐도 여자 혼자 사는 집이더라고요. 집주인은 분명 저희 남편이 분명한데 핑크빛으로 꾸며진 인테리어하며 꾸며진 물건들 기가 막혀서 치가 떨리더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저를 대신해서 예림이가 핸드폰을 들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너 이렇게 멍하니 있을 때가 아니라면서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요. 그 기집애 언제 다시 올 줄 알고 이래. 증거 될 만한 거 다 남겨놔야 할 거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려. 너 네 남편 끌어안고 살 거니? 제대로 조져야 할 거 아니야. 정신을 차리고 조심스럽게 방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명문대 무용학과에 재학 중인 여대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마 조리원에 있을 당시 남편이 밥을 사주었다는 대학생 인턴과 동일 인물이겠죠. 방 안에서 남편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까지 발견했을 땐 누군가 심장을 칼로 난도질한 것 같은 고통스러움까지 느끼기도 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다시 문을 빠져나오고 차에 타고 나니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친정에 맡겨놓은 어린 딸 얼굴이 생각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 친구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제 등을 토닥이면서 같이 눈물을 글썽거리더라고요. 어쩌긴 뭘 어째. 네 딸 생각해서라도 너 이제부터 마음 독하게 먹어야지.
집에 가서 남편한테 휘둘리지 말고 모르는 척해. 오피스텔까지 얻어낼 정도면 내가 보기엔 그 여자애도 보통이 아니야. 네가 알고 있다는 거 알게 되면 그 사이에 또 무슨 거짓말하고 수작을 부릴지 모르니까 끝까지 모른 척하고, 내 동생 이혼했을 때 내가 상간녀 잡아내겠다고 심부름센터까지 뒤졌었거든. 혹시 몰라서 네 남편이 너한테 더 숨기고 있는 게 있을지 그건 내가 알아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넌 집에 가서 네가 할 수 있는 거 해. 나머진 내가 할 테니까.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상간녀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다녀왔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남편이 오늘 친구랑 나갔다 오더니 기분 전환 좀 됐냐며 웃으면서 묻더라고요. 울컥하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아 저도 이를 꽉 깨물고 품 안에 있는 딸을 끌어안으면서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신 때문에 너무 즐거운 하루였다고요. 그렇게 남편 몰래 친구와 함께 철저한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예림이가 알아봐준 심부름센터에서 연락을 받고 저희 둘은 다시 한번 그 내용에 입을 떡하니 벌리게 됐죠. 예림이 말대로 보통 여자가 아니더라고요. 명문대까지 나와서 대체 왜 유부남한테 매달려 가정을 파탄내는 짓을 하나 싶었는데 애초에 정신이 글러먹은 여자애였습니다. 요즘 이런 여자애들 한둘이 아니에요. 저희 쪽에서도 이런 애들 뒷조사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야, 얘는 보통이 아니던데요. 학벌도 좋고 얼굴도 예쁘장하니까 그거 가지고 고등학생 때부터 용돈벌이를 했더라고요. 여기 명함 보이시죠? 얘가 아르바이트 하던 술집인데 아마 여기서 다 만났을 거예요. 지금 사모님 남편분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받은 남자가 저희가 알아본 것만 3명이더라고요. 저희도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바쁘게 사는 여대생은 처음 본다면서요. 보이시죠? 매달 명품 쇼핑에 해외여행에 대체 돈을 얼마나 받고 다니는지 아주 걸어 다니는 중소기업이 따로 없다니까요. 사진이 끝도 없이 나와요. 그렇게 좋은 학교를 다니면서도 뭐가 모자랐던 건지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식으로 유부남들에게 접근해서 돈을 뜯어내고 사치를 부리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랍니다. 실체를 알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가벼워지더라고요. 고작 이런 꽃뱀한테 코가 깨어서 빌빌거리고 있는 것이 내 남편이라면 더욱 가벼운 마음으로 이혼할 수 있겠구나 하고요. 이런 사람을 제 자식의 아버지로 둘 순 없잖아요.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지더라고요. 한결 가벼운 표정으로 심부름센터를 나오는 저를 보면서 예림이가 괜찮냐고 묻더라고요. 이젠 정말 괜찮아졌다고 이거 가지고 나랑 아이 지켜줄 유능한 변호사를 빨리 알아봐야겠다고 대답을 했죠. 동생 이혼할 때 속 터져 죽는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이렇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서 다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집에서 남편에게 일절 예민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완전히 의심을 거뒀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직접 오피스텔에 가서 제 두 눈으로 확인한 것들과 심부름센터를 통해서 확인한 증거를 가지고 남편이 출근한 시간 동안 아이를 안고 변호사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혼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말입니다. 당신 요즘 마음이 가벼워 보여서 정말 다행이다. 요즘에 애 본다고 예민해져서 말도 안 되는 의심하고 괜히 좋은 부부 사이 망칠까봐 걱정했었는데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 한쪽이 잘못한 싸움은 오래가는 법이 없다고 하더라고. 당신이 좋아하니 됐네. 제 말에 뼈가 있는 것도 모르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실실 웃는 걸 보고 있는데 이제는 화도 안 나더라고요. 언제 저 얼굴에 똥물을 끼얹을 수 있을까 그냥 기대만 되더라고요. 그렇게 차곡차곡 제 이혼 준비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을 때쯤 이 멍청한 한쌍이 또 웃기는 짓을 했더라고요. 이제 더 멍청한 짓을 할 게 남아있을까 싶은데 이 두 사람이 그래요. 매일 멍청함으로 신기록이라도 경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새로운 짓을 벌인다니까요. 야, 지금 대박이야. 네 남편이랑 그 띨띨한 상간녀 우리 병원 왔어.
저 처음에 그 전화 받고 나서 순간 멈칫하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 절친한 친구가 일하는 병원이 내과도 정형외과도 아니고 산부인과잖아요. 친구야 이만한 비상사태가 없다 싶어서 저한테 다급하게 연락을 한 거겠지만 막상 전화로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머리가 꼭 돌처럼 굳은 것처럼 무슨 소리를 해야 할지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 두 사람이 갑자기 산부인과에 무슨 일로 왔을까? 아이를 끌어안은 팔에 힘이 꽉 들어갔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죠. 내가 이렇게 이혼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저 두 사람은 보란 듯이 붙어 먹었던 걸까? 기어이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어선 걸까? 이제 나랑은 아무런 상관없는 얘기인가 하지만 설마 내가 예상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 하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두 사람 임신한 거냐고요. 나도 이름이랑 나이 보고 긴가민가 했었거든. 그런데 많이 봤던 이름인데 하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진료실 밖으로 나가보니까 딱 네 남편이랑 상간녀인 거 있지? 아니 네 남편도 진짜 멍청한 거 아니니? 아무리 그래도 조리원에서 내 얼굴 봤을 텐데 기억을 못하는 건지 뭔지 하여튼 뭐 곱게 모시고 오긴 했는데 접수한 내용 보니까 임신은 아닌 것 같아. 나 진료 들어가니까 내가 진료 끝나면 바로 연락해 줄게. 길지도 않은 진료 시간이 엄청나게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거실을 서성거리면서 제발 그 최악의 상황만은 아니길 빌었습니다. 배신감은 둘째치고 애까지 뵌 여자한테 모질고 험하게 굴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전화벨 소리가 울리고 저 친구의 전화를 받고 대답을 듣자마자 둘이서 박장대소를 했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한치도 예상 밖을 안 벗어나니? 클레미디아란다. 성병. 또 어디서 옮아가지고 온 모양이지? 아마 너희 남편도 그대로 옮았을걸? 진료실에 와가지고 파들파들 떨면서 이거 혹시 닿기만 하면 옮는 거냐고. 꼭 그 관계가 있어야만 발생하는 병이냐고 물어보는데 나 네 남편한테 어지간히 깨끗하고 고고한 척을 했던 모양이더라. 이 병 때문에 자기 행신을 털릴까봐 불안해가지고 죽으려고 하던데 나 진짜 웃음 참느라 죽는 줄 알았어. 병명을 듣자마자 저 진짜 배꼽 잡고 박장대소를 했잖아요. 멀쩡하게 생겨선 그렇게 함부로 생활한 거 어떤 식으로든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벌을 받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거기에다가 하필이면 저랑 가장 친한 친구의 병원을 가는 통에 그 사실이 가장 알려지면 안 되는 가장 알려지기 싫었을 제 귀에까지 들어오게 됐으니 얼마나 우스워요. 이제 이혼 준비도 거의 다 끝났겠다. 이 폭탄을 언제 터뜨리면 되나 고민하고 있던 찰나였는데 지금보다 더 완벽한 시점이 없겠다 싶더라고요. 예림이랑 전화기 붙들고 눈에 눈물이 맺힐 정도로 한동안 배꼽 잡고 웃다가 정말 고맙다고, 네 덕분에 내가 이렇게 용기 낼 수 있다고 뒤늦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이제 와서 뭐 이런 인사를 하냐고. 이 정도까지 밀어줬으면 이제 속 시원하고 멋있는 싱글로 돌아올 수 있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이제 제 차례였죠. 말 그대로 가슴 뻥 뚫리는 복수를 시작할 차례요. 아무래도 집안에서 험한 꼴이 날 것 같아서 아이는 친정에 맡겨뒀습니다. 남편과 있었던 얘기,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 친정에다가 다 얘기를 했죠. 긴 싸움이 될 거라고, 남편한테 제대로 큰 엿을 먹여야 하니까 엄마랑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고 하더라도 제가 어떤 식으로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지 절대 알리면 안 된다는 신신당부도 했고요. 그렇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낮에 산부인과에 다녀와서 그런지 이제 당분간 상간녀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될 수 없어서 그런지 아주 죽상이 돼서 들어오는데 낮에 예림이가 했던 얘기가 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 얼굴을 보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싸움은 둘째치고 웃음 참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왜 오늘 낮에 뭐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나 봐? 얼굴이 영 안 좋아 보여. 뭐 힘든 일이라도 있었어? 아니야, 별일 아니야. 당신 기분 좋아 보이네. 뭐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남편이 물어보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좋은 일이 있었다고요. 아니, 앞으로 좋은 일이 쭉 있을 것 같다고요. 제 알쏭달쏭한 얘기에 갑자기 제가 궁금해지기라도 한 건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애까지 친정에 맡겨두고 어디 여행이라도 가는 거냐고 하면서요. 제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남편한테 할 얘기가 있으니까 거실에 앉아보라고 했죠. 의아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은 남편을 보면서 싱긋 웃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저를 따라서 웃는 남편의 뺨을 짝소리가 나게 시원하게 올려붙였죠. 갑자기 뺨을 얻어맞은 남편은 얼굴을 부여잡고 당황해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당신 미쳤냐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미쳐? 아니, 지금보다 정신이 더 말짱한 순간이 없는 것 같은데? 미친 건 당신이겠지. 어린 딸에 바보 온달 같은 당신 평강공주 마냥 뒷바라지 해놓은 마누라 내버려두고 여대생이랑 붙어먹은 당신 말이야. 미친 걸로 따지면 당신이 머리가 몇 바퀴 돌아도 더 돌아버린 사람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미쳤다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양심도 없이. 제가 여대생 얘기를 꺼내니까 그제서야 분위기 파악이 된 모양이더라고요. 편하게 앉아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냉큼 무릎을 꿇고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되도 않는 변명은 안 하는구나. 아니, 이제 변명할 노력도 안 하는구나 싶어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증거들을 남편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찍은 사진부터 남편과 다정하게 함께 찍은 여대생의 사진들, 외도가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 수도 없을 정도로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을 보고 남편은 제 앞에 납작 엎드리더라고요.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형님들이 하는 얘기에 깜빡 넘어가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도 받고 하니까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다고. 나 정말 당신밖에 없는 거 당신도 알고 있잖아. 얘는 그냥 정말 심심풀이로 만난 것뿐이야. 내가 당신 같은 조강지처 버리고 어떻게 바람을 피울 생각을 하겠어. 당신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남자들은 원래 그래. 실수도 몸은 한 번 줄 수 있어도 나 얘한테 마음은 절대 준 적이 없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얘 바로 정리할게. 지금 당장 전화해서 헤어지자고 할 수도 있어. 헤어지긴 왜 헤어져? 오늘 아프다고 하니까 걱정돼서 냉큼 모시고 산부인과까지 같이 갔다 왔으면서. 여보, 나 정말 괜찮아. 아니, 이제 여보라고 하는 것도 듣기 거북하려나? 여보 자기 소리 하는 어린애가 있는데 나같이 늙은 여자가 이런 호칭 쓰는 게 듣기 좀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 나도 이혼하는 마당에 당신한테 받은 게 너무 많아서 꼭 주고 싶은 선물이 있어가지고 당신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헤어지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심부름 센터에서 받은 또 하나의 서류 봉투, 남편은 모르고 있는 진실이요. 서류 봉투를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인 줄 알고 눈을 꼭 감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봉투를 열어보려고 하지도 않는 남편에게 그런 거 아니니까 얼른 마음 편하게 열어보라고 봉투를 내밀었어요. 남편이 겨우 봉투를 열어보고 그 안에는 남편의 상간녀였던 여대생이 그동안 남편 말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녔는지 남편과 같은 수법으로 지금도 몇 명이서 그 여자를 지원해주고 있는지 정말 상세하고 낱낱하게 다 나와 있었습니다. 아마 둘이선 너밖에 없다, 이혼을 하고 너랑 같이 살림을 차릴 거다, 평생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겠죠. 이번엔 남편의 표정이 배신감으로 물들더라고요. 자기랑 지금 띠동갑도 넘게 차이나는 여자애가 진정한 사랑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믿고 있었다는 게 너무 우습잖아요. 당신 지금 거울이라도 가져와서 표정을 봐야 되는데 진짜 우스운 거 알아? 몸만 준 거라며, 마음은 안 준 거라며? 당신 지금 엄청 사랑하는 사람한테 꼭 배신이라도 당한 것 같은 표정이야. 내가 그래서 당신이랑 이혼하는 거야. 그거 알아두라고. 오늘 산부인과 다녀왔지? 당신도 조만간 비뇨기과 다녀와 보는 게 좋을 거야. 그 여자가 앓고 있는 병 접촉만 해도 없는 거라고 하더라고. 어디서 옮아온지도 모르는 그 더러운 병
나한테 옮길 생각 꿈도 꾸지 말고 이 더러운 것들아. 나랑 이혼하고 그 여자한테 가서 꼭 빌어. 알겠지? 나 본처랑 이혼하고 왔으니까 그 많은 남자들 중에서 꼭 나 좀 골라달라고. 그 여자가 과연 너 같은 인간을 골라줄진 모르겠지만 말이야. 바닥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남편을 보는데 진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저런 인간을 남편이라고 애까지 낳고 살 생각을 했다는 저도 정말 웃기지만 저 허탈해하는 표정을 보니까 제가 정말 제대로 한 방 먹였구나 싶었거든요. 제가 준 서류 봉투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한 남편은 이제 한숨을 쉬면서 제 다리를 붙들고 빌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여대생이 자신을 받아줄 거란 확신이 들지 않았나 봐요. 여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차라리 그냥 당신 마음 풀릴 때까지 속 시원하게 나 패버려. 내가 우리 딸이랑 당신이랑 두고 어떻게 이 집을 나가겠어. 어떻게 이혼을 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딸 아빠 없는 자식으로 자라게 할 수는 없잖아. 이혼은 다시 한번 생각해주라.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 응? 창규야, 정신 좀 차려라. 내가 이혼을 왜 하겠니? 너 같은 애비가 있느니 차라리 애비 없는 자식으로 키우게 하는 게 100번, 1000번 나을 것 같아 이혼을 하는 거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 네가 우리 가족한테 이런 상처를 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그런 양심 없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마음 풀릴 때까지 속 시원하게 패라고? 그래, 네 소원이면 그렇게 해줄게. 제가 서류 봉투를 집어들고 남편의 얼굴을 후려 갈기기 시작하니까 깨갱거리는 소리를 내던 남편도 도저히 못 버티겠다 싶었는지 나중에 연락을 한다면서 꽁지가 빠져라 도망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을 집에서 시원하게 내쫓고 예림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아직 한 건 더 남지 않았냐고요. 예림이가 웃으면서 안 그래도 집 앞에서 너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림이의 차를 타고 근처 꽃집에서 꽃다발까지 픽업을 해서 그렇게 대학교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늦지 않게 도착했더라고요. 수많은 인파를 헤치고 도착한 곳은 상간녀가 재학 중인 대학교의 발표회장이었어요. 정말 공교롭게도 남편과 상간녀를 산부인과에서 마주하고 이혼 통보를 결심했던 오늘이 바로 상간녀의 무용 발표의 날이더라고요. 아마 여기에 초대받기에 저의 남편은 아직 내공을 못 쌓았나 보죠. 가장 앞줄에 꽃다발을 끌어안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진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멀리서도 한눈에 상간녀의 얼굴을 알아보겠더라고요. 중간중간 열심히 박수도 치고 발표회가 끝나기만을 기다렸어요. 지금 아마 탈의실에서 벗어놓은 자기 옷 호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에서 불이 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발표가 끝나자마자 부모님이랑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꽃다발을 끌어안고 활짝 웃는 모습이 참 예쁘더라고요. 누구보다 축하해주고 싶은 사람이 저였는걸요. 이제 제 차례다 싶어 저도 발표가 끝나자마자 올라갔죠. 어머, 발표 너무 잘 봤어요. 확실히 무용과 에이스라고 하더니 춤선도 너무 예쁘고 나중에 훌륭한 무용수 되겠어요. 아니면 평소에 몸을 많이 쓰는 건가? 몸이 너무 유연해서 우리 밑에서 보다가 감동받아서 울 뻔했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 커다란 꽃다발을 주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했을 거예요. 가까이서 보니까 참 어리고 예쁘더라고요. 대체 이렇게 모자란 거 없이 다 가지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파렴치한 짓을 했을까? 이런 도덕성도 없는 인간을 이해하려고 들어서 뭐 하겠어요? 옆엔 상간녀의 부모님부터 대학 동기들까지 다 있는 자리였죠. 이것보다 더 크게 축하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칭찬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저희 혹시 어디서 본 적 있나요? 낯은 익은데 누군지 모르겠어서요. 혹시 저희 어느 공연에서 만난 적이 있었던가요? 어머, 낯이 익어요? 기억력 되게 좋은가 보다. 난 어디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쪽은 땡땡 산부인과 대표의 조혜림이라고요. 난 박창규 와이프인데 우리 얼굴이 낯이 익나 봐요. 제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듣자마자 상간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라고요.
상간녀의 부모님은 이 여자의 평소 행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계실 테고 저희 입에서 나오는 이름의 무게에 대해서도 당연히 모르고 계실 테고요. 그건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 이름을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건 그 자리에서 제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을 겁니다. 꽃다발을 툭 떨어뜨린 상간녀가 손까지 덜덜 떨면서 놀라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혹시 모르잖아요. 모욕죄로 신고당하는 건 무섭더라고요. 바닥에 떨어진 꽃다발을 주어서 상간녀에게 도로 안겨주면서 귀에다 대고 조용히 얘기를 시작했죠. 다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웅성거리면서 저희를 집중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때? 너 몸 아픈 건 좀 괜찮니? 낮에 내 남편이랑 산부인과 같이 다녀온 거 알고 있는데 너 몸이 안 좋은 게 아닌 것 같던데. 그거 너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너 같이 만나고 있는 남자들한테 싹 다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무래도 공익이라는 게 있잖아. 네가 한두 명을 만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옆에 계신 부모님은 너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으신데 어쩌면 좋니? 나도 딸 가진 부모지만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이 그러고 다니는 거 아시면 진짜 억장이 무너질 것 같은데. 상간녀는 다급하게 제 손을 잡아 끌고 무대 뒤쪽으로 가더라고요. 다급하게 제 손을 잡아 끌고 탈의실로 들어오더니 그제서야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그 사람 안 만날게요. 저 그 사람 그냥 돈 받으려고 만난 거예요. 진짜로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무슨 짓을 해도 용서가 안 될 거 알고 있는데 제발 저희 부모님한테는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부모님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그냥 혼자 다 버린 짓이에요. 제발 저 한 번만 살려주는 셈 치시고 비밀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든 할게요. 뭐든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그러게 인생을 똑바로 살았어야지. 나 오늘 여기에 니네 부모님한테 고자질하러 온 거 아니야. 정말로 너 어떤 사람인지 그냥 네 무대 구경하러 온 거야. 오늘은 그냥 돌아가는데 혹시 모르겠다. 내가 기분이 워낙 오락가락하는 사람이라서. 네가 아직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 바람 피우면 그런 기분이거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기분이 막 그렇게 오락가락해. 오늘은 너 봐서 그냥 돌아가는데 언제 또 다시 와서 말하고 싶어질지 모를 것 같네.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 평생 그렇게 조바심 내면서. 알겠니? 바닥에 엎드려서 오열을 하는 상간녀를 실컷 비꼬아주고 그렇게 친구와 함께 대학교를 나섰습니다. 남편부터 상간녀까지 시원하게 복수를 하고 나니까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전 지금 이혼 소송 진행 중에 있어요. 아이는 당연히 제가 데려오게 됐고요. 솔직히 처음 이혼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남편이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에게 사주었던 건물 하나만 있더라도 먹고 살만 하겠다 싶었는데 생각보다 제가 결혼 생활에 충실했던 모양이에요. 제 이혼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 얘기론 제가 남편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건 없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기여했던 것들과 유책 배우자의 위자료만 하더라도 꽤 될 거라는 기쁜 소식을 얼마 전에 전해주더라고요. 그 상간녀의 소식은 뭐 전해 듣지 못했어요. 아마 평생 그렇게 조바심을 느끼면서 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대놓고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학교 발표회장에서 그렇게 작은 소란이 일어났으니 아마 친구들 사이에서도 아름아름 소문이 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요즘 젊은 애들 소문 같은 거 엄청 빠르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이제 그런 나쁜 짓은 하지 않고 살지 않을까? 제가 또 젊은 인생 하나 구해줬다. 그렇게 생각하려고요. 이혼이요. 막상 진행하고 보니까 별거 없어요. 제가 받게 될 게 많아서 더 후련한 것도 있겠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됐다고 생각하려고요. 복수란 게 제 살을 파먹는 일이라고 그래요. 저도 속 시원한 복수라고 사연으로 적긴 했지만 이것들 준비하면서 마냥 즐겁고 신나지만은 않았어요.
예림이라는 친구가 없었으면 혼자서는 절대 이 정도로 스케일 큰 복수를 기획하지 못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혼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 저처럼 이렇게 스케일 큰 복수를 기획하지는 못하더라도요. 나한테 살면서 상처 입힌 사람한테 적어도 욕 한마디 정도는 시원하게 맞받아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당하고 쌓인 게 많은데 그거 그대로 마음에 안고 나올 필요는 없잖아요. 적어도 야,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너도 앞으로 지옥 같은 인생 살아라 하고 되받아치고 나오자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50대 여자입니다. 오늘은 제게 일어난 사연을 제보하려고 해요. 굴곡이 워낙 많았던 인생이라 제보할 사연이 많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도 제일 통쾌하고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사연이 있거든요.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오다니 참 감회가 새롭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제가 이러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 고아로 자라서 부모님의 얼굴도 이름도 몰라요. 그냥 태어나서 바로 보육원 앞에 버려졌다고 하더라고요. 순애라는 이름도 보육원 원장님께서 지어주신 거고 생일도 정확한 날짜가 아닙니다. 제게 생일은 보육원 앞에 버려진 그날이거든요. 이렇게 자란 전 학창시절에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가난해서 위생도 별로였고 아무래도 또래랑 비교해서 많이 부족했거든요. 기본적인 생활 습관부터 시작해서 못 먹어서 몸집도 작았습니다. 교육이 부족해서 당연히 성적은 꼴찌였고요. 괴롭힘도 많이 당했고 보육원에서도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다른 동생들은 좋은 가정에 입양되어 남부럽지 않게 사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보육원에서 살았으니 얼마나 눈치가 보였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학교 끝나고 혼자 운동장이나 도서관에 있다가 보육원에 갔죠. 주말엔 원장님의 눈치가 보여서 보육원을 나서서 청소를 하기도 하고요. 원장님은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바로 내쫓으셨습니다. 아직 고등학교 졸업식도 하지 않았었는데 당장 갈 곳이 없던 전 너무 막막했어요. 그래도 원장님이 제가 일할 공장 하나는 알아보셨는데 그래서 가발을 만드는 공장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몸은 힘들고 거기서도 텃세를 포함한 괴롭힘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일하다가 아무 생각을 안 해도 좋았고 무엇보다 돈이 모이니까 좋더라고요. 다른 공장 언니들은 종일 일을 해도 그 돈을 부모님에게 뜯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 고아라서 돈을 줄 가족도 없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없었어요. 혼자 저축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텃세를 부리던 언니들과도 친해졌고 공장 일도 익숙해졌고요. 전 그때 그냥 그렇게 평생 일하면서 늙어 죽을 줄 알았어요. 제가 고아니까 가정을 이룰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내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네요. 공장에서 3년 정도 일을 했을 때 갑자기 사장님이 공장을 폐업을 했거든요. 직원들에게 미리 알려준 것도 아니고 통보라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다들 원망해도 힘없는 노동자의 말을 들을 리가 없었죠. 그래도 3년을 일하면서 서로 힘들 때 같이 울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웃으면서 버텼는데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공장에서 제일 친하게 지냈던 영숙이 언니가 제게 말을 했어요. 순애야, 나 이번에 그냥 고향 내려가려고 하는데 너 언니 따라서 올래? 너 태어나서 바다 실제로 본 적 한 번도 없다며. 거기 가서 시장에서 일도 구하고 내가 고향 친구 중에 괜찮은 놈 있으면 소개도 해줄게. 어머, 언니, 나 그럼 언니 따라서 가도 돼? 난 지금 이렇게 공장 망하면 당장 갈 곳이 없어. 고아라서 부모님도 없고 친구도 한 명 없는 거 알잖아. 언니 따라가면 나야 너무 행운이지. 이 은혜 진짜 잊지 않을게. 전 저랑 친자매처럼 가깝게 지냈던 영숙이 언니를 따라 생전 처음으로 다른 지역에 가게 됐어요. 보육원이 있었던 곳은 내륙이라서 바다를 본 적이 없거든요. 언니를 따라 도착한 곳은 진짜 바닷가였습니다. 거기서 제가 새로 일을 구할 때까지 영숙이 언니의 집에서 지냈어요. 다행히 언니의 부모님이 인심이 참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덕분에 편하게 일을 구할 수 있었고요.
시장에 있던 국밥집에서 시장 내부의 다른 가게들이나 주변에 국밥을 배달하는 일을 구했어요. 공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몸 쓰는 일이라도 그렇게 많이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일했던 국밥집의 사장님도 굉장히 좋은 분이셨어요.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제가 안쓰러운지 많이 챙겨주셨거든요. 그리고 전 자연스럽게 영숙이 언니네 집에 돈을 주면서 새를 살게 됐습니다. 새를 내긴 했지만 워낙 저를 많이 챙겨주셔서 딸처럼 지냈죠. 그때가 제 인생에서 몇 안 되는 행복했던 기간이랍니다. 그러다 전 제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바로 영숙이 언니의 중학교 동창과 제가 연애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일부러 언니가 소개해 준 건 아니었고 정말 우연히 술에 취한 언니를 주인 아줌마가 데리고 오래서 갔다가 눈이 맞았어요. 첫눈에 반한다는 소리 아시죠? 여러분은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전 첫눈에 반한다는 말을 굳건하게 믿는 편이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증인이니까요. 영숙이 언니의 동창이었던 성철 오빠와 전 그렇게 사랑에 빠졌고 약 2년의 연애 끝에 전 청혼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오빠는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타고 생선을 잡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와 남동생이 횟집에서 그 생선을 파는 일을 했죠. 횟집이 꽤 큰 편이라 그 횟집을 모르는 동네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답니다. 동네에서 알아주는 큰 횟집이라 부자였고 또 인물들도 나쁘지 않아서 남자친구와 그 동생은 인기가 아주 많았어요. 실제로 우리가 연애할 때도 대놓고 제게 질투한 동네 아가씨도 많았답니다. 고아에다 직업도 별로인 애가 뭐가 좋냐는 말을 눈앞에서 들을 정도였으니까요. 남자친구는 그런 말은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우리 둘의 관계만 집중하라고 했죠. 문제는 제가 청혼받고 난 뒤에 생겼습니다. 바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난리가 나셨거든요. 횟집 사장님은 본인 아들이 결혼한다고 말하는 여자가 저라는 사실을 너무 싫어하셨습니다. 원래 성격 자체가 드센 분이었는데 죽어도 이 결혼을 성사시키기 싫은지 제가 일하는 국밥집에 찾아와서 제 머리채를 잡으셨어요. 야, 이년아, 네가 우리 순진한 장남을 꼬셨지?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 동네에서 유난이라고 할 정도로 애지중지 키웠어. 너처럼 근본 없는 고아랑 결혼시키려고, 그렇게 키운 줄 알아? 아, 잠시만요. 어머니, 이거 놓으시고 말씀하세요. 저 머리가 너무 아파요. 어머니, 다 머리가 빠질 것 같아요. 제발요. 어디서 어머니야? 내가 네 어머니야? 나는 너한테 어머니란 소리 들을 생각 전혀 없어. 당장 네가 네 주제를 알고 우리 아들 그만 만나. 알겠어? 우리 아들이 착해서 너 같은 년들한테 순진하게 넘어가는데 난 어림도 없어. 남자친구의 어머님인 횟집 사장님은 저를 찾아와서 진짜 시장 바닥에서 쥐잡듯이 잡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봐도 전혀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보란 듯이 제게 근본도 없는 고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머리채를 잡으셨습니다. 국밥집 사장님이 아무리 말려도 횟집 사장님은 덩치가 너무 좋아서 절대 밀리지 않더라고요. 결국 남자 셋이 달려들어 겨우 떼어내게 됐습니다. 전 그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영숙이 언니네 집에 가서 울면서 있던 일을 말했어요. 그러자 영숙이 언니가 말하길 원래 유난으로 동네에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학생 땐 무슨 일만 생기면 학교에 와서 난리를 쳐서 아들들이 외면했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나대도 워낙 돈이 많으니까 다들 말을 못했던 거죠. 그 말을 들으니 전 진지하게 헤어져야 하는 건가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남자친구와 전 서로가 첫눈에 반했을 정도로 사이가 매우 좋았어요. 아무리 횟집 사장님이 반대해도 오히려 우리의 사랑은 굳건해졌죠.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임신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과 달리 우리 땐 개인정보 보호라는 개념도 없었고 또 워낙 작은 동네에다 시골이라 소문이 매우 빨랐습니다. 제가 산부인과에서 임신 소식을 듣고 울자 금방 소문이 동네로 퍼졌고요.
결국 횟집 사장님은 또 국밥집에 찾아와서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남자들이 달려들어 말려도 그때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전 살면서 들어본 욕 중에 그때 들었던 욕이 제일 살벌했습니다. 온갖 쌍욕과 함께 제 몸을 때리는데 이러다 우리 아기까지 잃을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나중에 남자친구와 그 동생이 와서 겨우 말려서 풀려날 수 있었어요. 만신창이가 된 저를 보고 남자친구는 미안하다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렇게 영숙 언니의 집에 갔더니 언니는 완전 횟집 사장님이 미친 사람이라고 경찰에 신고하자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태를 구해준 사람은 경찰도 아니고 바로 누구였는지 아세요? 남자친구도 아니고 바로 제 시아버지였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그래도 본인 아들의 자식을 임신한 여자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저를 받아주셨죠. 제가 남자친구를 따라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시아버지는 매우 인자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아직도 그 웃음을 떠올리면 제 입가에 웃음이 떠오를 정도로 기억에 남습니다. 뭐? 며느리? 당신 말 조심해. 나는 저런 년을 내 큰 며느리로 들일 생각이 전혀 없어. 지금 우리 아들 뒤로 결혼하자고 집안 좋고 예쁜 아가씨가 줄을 섰어. 그걸 알면서도 저런 애를 며느리로 들이고 싶어? 아, 제정신이야? 당신도 그만해. 애를 혼자 만들었어. 우리 장남이 책임진다고 하잖아. 나 따라서 배 타는 일도 계속하면서 대를 잇겠다는데 왜 그래? 당신이야말로 우리 아들이 계속 우리 옆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며. 결혼하고 같은 집에 살면 오히려 좋지.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저를 대놓고 욕해도 앞에서 막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전 시아버지 덕분에 결혼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임신한 상태로 시댁에 가서 살게 된 전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냥 저라는 인간 자체를 싫어하셨거든요. 저를 보면 지나가는 바퀴벌레보다 못한 취급을 하셨습니다. 제가 먹는 밥도 아깝다고 둘이 있으면 전 그냥 굶어야 했어요. 집에서 유일하게 제 편이었던 시아버지와 남편이 배를 타고 나가면 전 그 시간 동안 내내 시어머니의 구박을 들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집안일도 다 하고 횟집에 가서도 모든 일을 하길 원하셨어요. 집에 조그만 사탕 껍질이라도 거실 바닥에 있으면 임신한 저를 대문 밖으로 내쫓으셨고요. 먹을 자격도 없다고 밥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횟집에서도 배가 불러 움직이는 게 힘든데 행동이 느리다고 대놓고 욕을 하셨고요. 그걸 보다 못한 주방 이모가 몰래 저를 불러 음식을 먹일 정도였습니다. 그때 직원들이 몰래 뒤에서 저를 챙겨주지 않았으면 그대로 쓰러져서 유산까지 했을 거예요. 화장실로 불러 제게 과일을 먹이고 시어머니가 잠깐 나간 사이에 밥을 먹여준 직원들에게 아직도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 얼굴만 보면 없는 짜증도 난다고 시어머니는 그냥 제가 눈에 띄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그나마 시아버지와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어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고아라는 소리는 어릴 때부터 들어서 면역이 있는 상태라 그나마 다행이기도 했죠. 처음으로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부모님에게 감사했을 정도였어요. 제가 만약 조금이라도 사랑을 받았으면 무척 서러웠을 테니까요. 이런 시어머니의 행패는 제가 아이를 낳자 훨씬 심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첫째의 성별이 바로 딸이었거든요. 안 그래도 남아선호 사상이 심하고 본인 아들들이 무척이나 사랑하는 시어머니는 제가 딸을 낳자 대놓고 제게 꺼지라고 하셨어요. 특히 시어머니와 남편이 없을 때 저보고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야, 이년아, 그냥 집 나가라니까. 아, 야반도주 하라고. 난 네가 자고 일어나면 없었으면 좋겠다고. 돈 필요해? 내가 줄게. 그러니까 우리 장남 인생 다시 살게. 네 딸 데리고 꺼져. 너랑 결혼한 건 우리 아들 인생의 수치야. 어머니, 저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제가 앞으로 노력할게요. 네? 딸 낳아서 실망하셨죠? 둘째는 꼭 아들을 낳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조금만 봐주세요. 저 나가면 갈 곳도 없어요.
갈 곳이 왜 없어? 아, 너 원래 공장에서 일했다며. 서울 가면 공장 많다. 아, 거기 가서 어떻게든 살아. 제발, 응? 내가 오히려 부탁할게. 제발 우리 아들한테서 사라져. 시어머니는 나중에 돈을 줄 테니 제발 집을 나가라고 하셨어요. 그런 구박을 받는 상태에서 제가 안 나가고 버텼던 이유는 바로 시아버지와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아로 보육원에서 자라서 전 제 아이는 무조건 부모가 있길 원했거든요. 남편은 저한테도 잘했지만 딸한테도 사랑을 많이 줬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어떻게 시댁을 나갈 수 있겠어요. 시아버지와 남편은 남아 선호 사상도 없었고 우리 딸을 예뻐했습니다. 남편은 본인 엄마가 저를 괴롭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게 2년 정도만 같이 살고 나가자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도 몰래 제게 돈을 모아 나갈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셨고요. 그 말을 믿고 버텼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더 싫어하게 된 계기가 또 발생했어요. 그건 바로 도련님이 결혼하게 되면서 동서가 새로 들어왔거든요. 고아에다 직업도 별로였던 저와 달리 도련님이 데려온 여잔 동네에서 유명한 아가씨였습니다. 동서의 아버지는 시장에서 만두집을 하셨는데 그 가게가 너무 유명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갈 정도였거든요. 당연히 돈 많았고 시장에서 장사했기 때문에 이미 시어머니와 안면도 있는 상태였죠. 그 집의 딸이 도련님과 결혼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시어머니는 난리가 나셨습니다. 전 국밥집까지 와서 머리채를 잡았는데 동서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직접 옷이며 가방이며 신발이며 사러 다니셨거든요. 그리고 같이 사는 저와 달리 도련님은 결혼하고 좋은 집에서 살아야 한다고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누가 봐도 입이 귀에 걸린 상태라 다들 한마디씩 건넬 정도였죠. 전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서운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그냥 제게 관심이 적어진 상태라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내심 동서가 들어오면 친자매처럼 지내려고 했어요. 동서는 예쁜 외모에 맞게 꾸미는 것도 관심이 매우 많았습니다. 매번 볼 때마다 옷이며 머리며 달라진 상태였거든요. 외동딸이라 사랑을 독차지하며 컸다고 하던데 확실히 그게 제 눈에도 보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친해지고 싶었던 제 마음과 달리 동서는 절 별로 안 좋아했어요. 처음부터 제게 쌀쌀맞게 행동해서 상처도 많이 받았고요. 아마 고아에다 꾸밀 줄 모르는 제가 동서는 창피했나 보더라고요. 영숙이 언니에게 살짝 말하니까 원래 부자에다 부족함이 없이 자라서 성격이 사납고 자기밖에 모른다고 했습니다. 언니 말을 듣고 생각하기도 했고 또 없이 자라면서 눈치가 늘었던 전 저를 좋아하지 않는 동서를 보고 다가가길 멈췄어요. 그저 시간이 빨리 흘러 분가할 수 있기를 바랐죠. 시어머니는 원래도 동서와 가만히 있는 저를 비교하셨는데 동서가 아이를 낳자 아이의 식구들 앞에서 더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서도 저처럼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했는데 아이의 성별이 바로 아들이었거든요. 안 그래도 동서를 예뻐하는데 그 동서가 아들을 낳으니 남아선호 사상이 심한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무한 애정을 보이셨어요. 우리 둘째 며느리는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착하니까 하늘에서 감동해서 아들을 주신 거지. 쟤처럼 저 근본 없는 사람은 삼신할매가 딱 알아보거든. 아이고, 우리 손자 너무 예쁘다. 아유, 난 우리 손자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 자다가도 웃음이 막 나와. 시어머니는 우리 딸이 울면 시끄럽다고 저를 대문 밖으로 내쫓기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조카가 울 때는 우는 모습이 너무 예쁘다고 좋아하셨어요. 시어머니와 동서는 둘이 그들만의 세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 동서의 집에서 우리 시댁에 선물을 많이 보냈거든요. 그 집에선 하나밖에 없는 딸이 시댁에 밉보일까봐 걱정됐던 건지 한우며 과일이며 명절마다 좋은 음식도 보내고 심지어 소파도 바꿔주더라고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또 소파에 누울 때마다 동서의 친정 칭찬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동서와 둘이 웃으면서 얘기하면 전 옆에서 아이를 업고 걸레질을 하며 방을 쓸었죠. 제가 깎아준 사과를 먹으면서 동서는 은근히 저를 돌려서 욕하기도 했고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면서 배를 잡고 깔깔댔어요. 전 그걸 다 들으면서도 말할 수가 없어서 그저 조용히 화장실에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렇게 된 이유가 하나 있긴 했어요. 동서는 제게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았어도 대놓고 욕하진 않았는데 어떤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저렇게 변했거든요. 그 사건은 아직도 억울해서 자다가도 눈이 번쩍 뜨일 정도랍니다. 그날은 동서가 시조카를 데리고 시댁에 놀러 왔던 날이었어요. 횟집이 아직 영업하기 전이었고 집에는 남자들은 없고 오로지 시어머니와 저 그리고 동서와 첫째 아이 시조카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딸이 3살이었고 동서 아들이 2살이었죠. 동서가 온다는 말에 전 그날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집을 쓸고 닦고 혼자 음식을 준비했어요. 동서가 유독 갈비찜을 좋아했는데 그걸 만들어야 했거든요. 갈비찜도 만들고 시어머니의 구박을 들으며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매번 동서가 올 때마다 이렇게 온 집안이 난리가 나서 전 속으로 동서가 제발 안 오기를 바랄 정도였어요. 아무튼 그날 동서가 집에 왔는데 동서는 시댁에 오면 항상 아이를 제게 맡겼습니다. 전 제 아이도 아닌데 제가 동서 대신 시조카의 기저귀도 갈고 밥도 먹이고 놀아줬죠. 그날도 역시 혼자 아이들을 보느라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전 아이 때 아이들을 돌보면 뭔지 하나도 몰라요. 그냥 너무 정신 사납고 힘들고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거든요. 사건은 동서가 집에 갈 때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동서가 제게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오더니 제 앞치마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거기서 반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형님, 이거 제 결혼 반지잖아요. 이게 왜 형님 앞치마 주머니에 있어요? 이거 지금 훔치려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머니, 이러면 다시는 시댁 못 와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아까 내가 윤철이 돌보다가 주머니 안에 들어갔나 보다. 아까 윤철이가 동서 반지랑 스카프랑 입에 물고 있더라고. 동서 오해하지 마. 내가 설마 동서 물건을 훔치겠어? 여기 시댁이잖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데. 그건 형님 사정이고요.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믿죠? 제가 윤철이 봐달라고 했지. 언제 윤철이 손에 있는 반지랑 스카프를 형님이 훔쳐가라고 했어요? 진짜 어이가 없네. 말이 되는 변명을 하세요. 동서는 제가 도둑이라고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런데 진짜 훔칠 생각이 없었고 그게 앞치마 안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아이를 돌보다가 손에 있는 것을 앞치마에 넣었던 건데 그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마 동서가 돌아간 뒤에 알았다면 반드시 동서에게 연락해서 돌려줬을 겁니다. 그걸 훔친다고 해도 동네가 워낙 좁아서 만약 제가 그걸 팔았으면 금방 소문이 났을 거였거든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당연히 제가 미쳤다고 등짝을 때리면서 당장 사과하라고 난리였습니다. 동서는 표독스럽게 저 때문에 다시는 시댁에 못 오겠다고 난리가 났죠. 결국 전 동서에게 제 잘못도 아닌데 빌었습니다. 그날 동서가 집에 가고 시어머니는 제게 도둑년이라며 난리가 났어요. 너무 억울했지만 제가 아무리 말해도 들을 사람들이 아니었죠. 이 반지 사건 때문에 시어머니는 우리 딸과 저를 더 미워했어요. 동서랑 사이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건너게 됐죠. 이런 상태에서 전 인생 최악의 시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때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건은 시어머니가 친정에 갔을 때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친정은 차로 1시간이 걸리는 곳에 있었고요. 급한 일이 있어 친정으로 간 시어머니의 빈자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구박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냥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나왔고요. 남편도 결혼 후 제가 처음으로 활짝 웃는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친정으로 갔던 셋째 날에 그만 시아버지와 남편이 바닷가에 갔다가 죽은 상태로 오게 됐거든요. 그날은 비가 무척 많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걱정이 되어 둘에게 바다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천둥까지 치던 날이라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시아버지와 남편은 배를 탄 지가 오래되어 이 정도는 끄떡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 여보, 진짜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쉬어요. 네?
제가 맛있는 된장찌개도 끓일게요. 나 진짜 걱정돼서 그래요. 제가 아까 보니까 김 선장님은 오늘 집에서 쉰다고 하셨어요. 이런 날에 괜히 나갔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아가, 괜찮다. 진짜 괜찮으니까 너는 아기랑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어. 내가 배를 몇십 년을 탔는데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어. 그래도 날씨가 이러니까 금방 들어올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텔레비전 보고 있어. 그날따라 촉이 이상했고 날씨도 너무 거세서 전 아기를 안고 배를 탄 남편과 시아버지를 끝까지 말렸습니다. 그런데 둘은 너무나도 완고한 상태였어요. 결국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는데 그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우는 아이를 업고서 보다가 집에 왔습니다. 그러다 아이를 재우다가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문을 세게 두드렸어요. 눈을 비비며 나갔더니 영숙이 언니가 온 얼굴이 눈물로 덮인 채로 제게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소름이 돋으며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숙 언니는 집에 와서 우리 아이를 대신 안고 저를 끌고 선착장으로 향했죠. 거기에 갔더니 진짜 둘의 시체가 나란히 바닥에 있었어요. 전 죽은 남편과 시아버지를 보고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현실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뒤로 무슨 정신으로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하고 장례식을 치렀는지 모릅니다. 장례식 때 시어머니가 제게 죽일년이라고 말하면서 때렸던 것이 얼핏 기억이 나요. 그냥 멍한 상태로 계속해서 허공을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진짜 그냥 꿈을 꾸는 기분이었고 현실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서방님도 제게 와서 왜 말리지 않았냐고 소리를 질렀죠. 분명히 말렸는데 억울한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게 현실이 아니길 바라고 바랐어요.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더라고요. 그렇게 전 유일하게 제 편이었던 시아버지와 남편을 떠나보내게 됐습니다. 영숙 언니는 그런 제게 그냥 시댁을 떠나 혼자 아이를 키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 배에 둘째가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혼자 둘을 키울 자신도 없었고 또 이상한 죄책감이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제가 배랑 횟집은 다 정리했어요. 아내랑 저는 알아서 살 테니까 형수님은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아요. 알겠어요? 우리 엄마 저렇게 미쳐버리면 그거 다 형수님 때문이잖아요. 형수님이 집에서 우리 아버지랑 형을 제대로 말렸으면 이 사단 안 일어났어요. 사고가 나고 서방님은 대놓고 저를 원망했습니다. 동서는 그렇게 시댁에 자주 와서 시어머니와 시간을 보냈는데 사고가 난 후엔 얼굴도 비추지 않았고요. 예의상 안부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동서를 이해할 수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사고가 나고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거든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매일 아침 시아버지와 남편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야 하니까 도시락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제가 만들지 않으면 나쁜 년이라고 욕하면서 소리도 질렀고요. 그리고 도시락을 만들면 그걸 또 저보고 배에 가져다 놓으라고 했고요. 배는 이미 서방님이 마음대로 처분한 뒤라 있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런 상태니까 횟집은 당연히 운영할 수가 없었고요. 제 의견은 듣지도 않고 서방님이 일방적으로 가게를 정리하고 일원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정신이 없어서 그때는 돈을 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저렇게 시아버지와 남편이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다가도 어느 날은 멀쩡히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정신이 돌아오면 제게 쌍욕을 퍼부으며 본인 남편과 장남을 살려내라고 난리를 쳤고요. 문제는 저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딸한테도 미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집안일을 하느라 시어머니를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집을 둘러보니 시어머니와 우리 딸이 없더라고요. 순간 촉이 이상해서 집안을 뒤졌는데 둘은 아예 밖을 나간 것 같았습니다. 불길한 마음에 임신 막달인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더니 시어머니가 글쎄 우리 딸을 바다에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이 말려서 그나마 딸은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전 시어머니에게 사고 이후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런다고 아버님이랑 남편이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고 몇 번을 말해요. 제가 평생 모시고 산다고 했잖아요. 제발 용서하세요, 네? 네 새끼만 소중하냐? 나도 내 새끼 소중해. 옛말에 어린아이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에 사는 신이 앗아간 목숨을 돌려준다고 했어. 난 내 새끼랑 내 남편이 보고 싶단 말이야. 시어머니는 우리 딸을 바다에 던지면 시아버지와 남편이 되돌아온다고 믿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전 너무 힘들어서 엉엉 울었습니다. 사실 그때 형편이 너무 어려웠어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으면서 사망보험금이 나왔는데 그것도 서방님이 저 몰래 다 가져갔더라고요. 당장 생활비가 없어서 서방님 집으로 가면 동서가 매우 쌀쌀맞게 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배랑 가게도 본인들이 정리해서 다 돈을 가져갔는데 우리에게 줄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워낙 인맥이 넓어서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이 왔는데 받은 부의금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따져도 동서와 서방님은 시어머니나 제대로 모시고 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끝까지 돌아가지 않고 버티면 겨우 2만 원, 3만 원 정도를 줬습니다. 비참하고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거라도 없으면 당장 어린 딸과 시어머니를 굶겨야 해서 눈물을 머금고 가져왔던 기억이 납니다. 저라도 밖에서 일하려고 해도 시어머니는 저렇게 미쳐버렸고 딸은 어리고 게다가 전 임신한 상태여서 일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나마 남편이 독립한다고 모아두었던 돈이 있어서 그걸로 버티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전부라는 것을 아니까 있어도 쓸 수가 없더라고요. 만약 그 통장이 바닥나면 그땐 진짜 길바닥에서 살아야 했으니까요. 이런 우리 집의 형편을 알고 마음씨 좋은 영숙이 언니와 언니의 부모님이 음식을 자주 가져다 주었습니다.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는데 도와주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하여튼 전 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출산까지 하게 됐습니다. 첫째 땐 남편이 옆에 있었는데 둘째 땐 남편이 없으니까 너무 서럽고 무서웠어요. 제 처지가 눈물이 나왔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습니다. 영숙이 언니에게 겨우 부탁해서 첫째를 며칠 맡겼는데 그것도 신경이 쓰여 전 3일 만에 둘째를 낳고 퇴원했어요. 아이가 둘이나 있으니 전 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혼자 육아하고 집안일하고 시어머니까지 챙기느라 하루가 24시간이 모자랐고 몸이 한계인 것이 너무 원망스러웠죠. 확실히 신생아가 있으니까 돈이 나갈 곳이 너무 많았습니다. 남편이 모아놓은 돈을 쓰는데 통장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 결국 시어머니와 아이들이 다 자는 새벽에 집을 나가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을 구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결혼 전에 일했던 국밥집 사장님이 우리 집의 형편을 알고 일부러 만들어준 자리였어요. 만약 이런 호의를 베푸는 분들이 아예 없었다면 전 너무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고 바다에 뛰어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유치원에 보내고 전 그때부턴 미친 듯이 일을 하기 시작했죠. 시어머니가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그걸 돌보는 것도 힘들었지만 더 힘든 건 돈이 없는 현실이었거든요. 동서와 서방님은 딱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기일에 제사를 지낼 때만 시댁에 왔어요. 1년에 한 번 시조카를 보면 우리 아이들과 너무나 비교가 되는 모습에 너무 슬펐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돈이 없어서 간식도 못 먹고 옷도 몇 벌로 돌려 입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둘째는 아들이었는데 첫째인 딸의 옷을 입기도 했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아들을 낳았는데도 제 배에서 나온 아이라고 우리 둘째를 미워했습니다. 대놓고 둘째를 자꾸 바다에 던지고 본인 장남을 데려오겠다고 미친 짓을 또 하기도 했고요. 동서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제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형님, 어머니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해요. 형님도 힘드시죠?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현실이 이런 걸 어떡해요? 그렇다고 어머니를 어디 요양원에 보내거나 그러실 건 아니죠? 그러면 벌 받아요.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어. 내가 어떻게든 시어머니는 끝까지 모실 거니까 동선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네.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면서도 그래?
왜 갑자기 저한테 적대적으로 그러세요? 제가 형님이 그렇게 살라고 시켰어요? 전 그래도 아이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 아이들이 쓰던 것들 형준이 주려고 가져왔거든요. 저 같은 동서가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동서는 1년에 겨우 한 번 보면서 볼 때마다 제 속을 긁고 갔습니다. 동서는 애초에 친정이 여유가 있으니까 아이에게 쓰는 것들을 다 좋은 것으로 쓰고 있었죠. 전 아무리 제가 힘들게 살아도 동서가 저렇게 저를 동정하면서 주는 것은 쓰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동서가 집에 두고 가도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크면서 전 식당에서 일하고 그냥 동네에서 부업도 계속했어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조건 일단 하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너무 미안했죠. 특히 아이들이 자라면서 시어머니가 동네에서 미친 사람으로 돌아다니니까 놀림도 많이 받았거든요.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너희 할머니 이상하다고 놀려서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물론 저도 시어머니의 저런 행동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요.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사고 전으로 돌아가서 어떻게든 시아버지와 남편을 막고 싶을 정도였어요. 게다가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자 시어머니는 치매까지 걸리셨습니다. 치매에 걸려서 추운 겨울에 내복 하나만 입고 나가거나 한여름에 털옷을 입고 나가기도 했고요. 시어머니는 치매에 걸리자 집 밖을 그렇게 나가셨는데 나가서 자꾸 동네 주민들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아휴, 너희 시어머니 때문에 네가 마음고생이 장난 아니다. 진짜 난 하루도 못 버틸 것 같아. 제일 최악은 바로 너희 시동생하고 동서야. 시동생은 특히 본인 엄마가 저런 상태면서 어떻게 나 몰라라 할 수가 있니? 언니, 말도 마. 난 이제 포기했어. 저게 사람인가 싶다니까. 본인 엄마를 저렇게 방치하는 게 말이 되냐고. 난 그래서 이제 오죽하면 저런 미친 시어머니가 안쓰러울 지경이야. 그렇게 아들을 사랑했는데 버림받았잖아. 제 유일한 지인인 영숙이 언니는 제게 틈만 나면 서방님과 동서육을 했어요. 서방님은 본인 엄마가 동네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하기 바빴고요. 심지어 나중엔 제사 때도 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횟집과 배를 팔고 남은 돈에서 제 몫도 있지 않냐고 했더니 유산 소송의 시효 기간이 지났다면서 제게 돈에 눈이 멀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에 걸린 뒤로 유난히 몸이 많이 아팠어요. 제가 서방님에게 그래도 병원비는 조금 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버림받은 시어머니가 안쓰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이런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자 돌아가셨어요. 전 하도 시어머니에게 당한 것이 많아 돌아가시면 마냥 기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허무하고 허탈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제사 때 오지 않던 서방님과 동서는 그래도 시어머니의 장례식이라고 참석은 했어요. 이번에도 제가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조의금을 죄다 뺏길 것 같아서 눈에 불을 켜고 지켰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동서와 서방님은 돈에 눈이 멀었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황당한 일은 장례식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식당에서 일을 하고 집에 왔는데 딸과 아들이 울고 있었어요. 제가 이게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부동산에서 오더니 집을 나가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서 부동산에 갔더니 제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집 할머니 명의자였어요. 그런데 죽었다면서. 그래서 아들이 처분했어요. 난 그냥 서류에 나와 있는 대로 처리한 거니까 그쪽 집안 싸움은 알아서 해요. 일단 집은 당장 이번 주에 빼야 됩니다. 아니 사장님, 이건 아니죠. 물론 이 집의 명의가 시어머니였던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쫓겨나면 저랑 우리 아이들은 당장 갈 곳이 전혀 없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법이 왜 이래요? 힘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뺏겨야 돼요. 사정은 안타까운데 우리도 이게 최선이에요. 일단 전 모르는 내용이니까 그런 건 가족들이랑 상의하세요. 영업해야 되니까 나가요. 부동산에 아무리 따져도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서방님이 시어머니의 재산이었던 집을 팔아버렸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제게 물어보지도 않았죠. 전 당장 길거리에 앉게 생겨서 서방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서방님과 동서는 오히려 당당한 태도로 나오더라고요. 서방님은 본인 엄마가 죽어서 재산 처리를 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했습니다. 어찌나 당당한지 제가 잘못한 줄 착각했어요. 동서는 애초에 친정에 돈도 많으면서 불쌍한 제게 너무 차가웠습니다. 제가 엉엉 울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빌자 서방님과 동서는 본인들이 자선 사업가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전 그대로 쫓겨나서 영숙 언니의 집에 가서 얹혀 살았어요. 너무 눈치가 보여 일주일 만에 단칸방을 구해서 나왔는데 잠도 오지 않더라고요. 영숙이 언니는 제게 서방님과 동서 욕을 하느라 밤을 새울 정도였습니다. 단칸방을 구하고 전 그때부터 미친 듯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그때는 다들 제 손길이 급한 유아는 아니어서 그냥 돈이 되는 일이라면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의 병원비 때문에 대출받은 빚이 너무 많았어요. 돈을 벌어도 빚을 갚느라 다 쓰게 됐고요. 서방님과 동서는 제게 돈을 다 가져갔으면서 본인 엄마의 병원비는 갚을 생각도 하지 않더라고요. 너무 서럽고 서운하고 울분이 터졌습니다. 매일 슬펐던 건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였죠.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하는 것도 시간이나 돈이 있는 사람이 가능하잖아요. 전 당장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방님과 동서는 시댁집을 팔아 가게를 하나 열었고요. 시장 안에 아주 큰 고깃집을 열고 운영을 했습니다. 시장에 갈 때마다 그 가게를 보면 속이 뒤틀리는 기분이 들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이러다가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됐어요. 이 사건은 우리 가족에게 절대 잊지 못할 사건이랍니다. 우리 아들은 굉장히 순하고 의젓한 아들이라 제 속을 썩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태어나서 아빠가 있던 시절도 없었던 제게 아픈 손가락이었죠. 불우한 환경에도 엄마인 저랑 누나를 얼마나 챙겼는지 몰라요. 순수하고 착한 아이라서 항상 제 버팀목이었답니다. 이런 아들이 어느 날 표정이 너무 어두워졌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아무 일 없다고 하더라고요. 급하게 딸에게 물었더니 딸이 제게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수학여행 간다는데 우리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못 간다고 선생님께 말했대. 그런데 선생님이 전교에 쟤 한 명만 수학여행 불참한다고 하셨나 봐.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가는 쪽으로 엄마를 설득하려고 했는데 애가 그걸 말을 못하는 거야. 전 딸의 말을 듣고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아들은 혼자만 수학여행을 못 가니까 가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집 형편이 어려워도 너무 어려운 상태였어요. 제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대출을 갚고 월세를 내고 애들 먹을 최소한의 끼니를 챙기면 남는 돈이 없었습니다. 남는 돈이 아니고 아예 돈이 부족해서 월말에 전 아예 끼니를 굶는 상태였어요. 딸의 말을 듣고 급하게 일하던 식당에 가서 미리 돈을 받을 수 있냐고 해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영숙이 언니도 그때 남편이 도박해서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전 포기할까 싶다가도 아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꼭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기 싫었지만 자존심을 다 버리고 동선의 집으로 향했죠. 동선은 제가 집에 찾아온 것을 보고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대문 밖에 세워두고 무슨 일이냐고 하더라고요. 동서, 저기 2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나 저기 시장에서 일하는 거 알지? 월급 받으면 동서한테 바로 줄게. 아들 수학여행비가 부족해서 그래. 응? 내가 돈 안 받고 동서 가게에서 설거지도 하고 힘든 일 다 할게. 어떻게 안 될까? 싫어요. 그리고 우리도 형편 어려워요. 형님은 그렇게 돈에 눈이 멀었으면서 20만 원도 없어요? 있어도 못 주니까 가세요. 동서는 여유로운 친정과 잘 나가는 가게 때문에 돈이 많아서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돈이 없어서 제게 못 준다고 하니까 울분이 터졌습니다. 자존심을 다 버리고 무릎까지 꿇고 엉엉 울면서 애원했는데도 동서는 그런 저를 무시했어요.
결국 전 대문 앞에서 몇 시간을 울면서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아들을 무조건 수학여행을 보내주고 싶었거든요. 결국 동서는 집에서 찬물을 가지고 와서 제 얼굴에 뿌렸습니다. 그러더니 경찰을 불러 저를 쫓아내더라고요. 이때 결국 우리 아들은 수학여행을 가지 못했어요. 전 너무 속상해서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제가 울자 아들도 같이 울더라고요. 딸까지 함께 우리 셋은 끌어안고 반드시 성공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저도 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 수학여행 사건은 특히 우리 아들에게 아주 큰 의미를 남기게 됐어요. 아들은 원래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고요. 공부도 잘하고 성실하고 예의 바른 아이라서 선생님들이 칭찬이 자자했어요. 이런 부족한 환경에서 키웠는데 잘 자라주어 얼마나 고맙고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아들을 볼 때마다 전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잘 보고 있냐고 물었을 정도였어요. 남편은 아들을 보지도 못하고 죽었지만 만약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너무 흐뭇하게 웃으면서 봤을 거예요. 아무튼 아들은 수학여행 사건 때 제가 동서에게 당한 얘기를 듣더니 바로 다음 날부터 미친 듯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도 공부를 꽤 잘하던 아이였는데 그 결과 전교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몸 챙겨가면서 공부해. 엄만 네가 그러다 잘못될까 봐 너무 무서워. 밥도 먹고 잠도 자면서 공부해야지. 이러다 쓰러지면 어떡하니? 엄만 너 없으면 못 살아. 알지? 엄마, 난 절대 못 죽어. 내가 다 계획에 있거든. 쓰러질 일은 절대 없으니까 엄만 걱정하지 마. 난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래서 내가 다 복수할 거야. 아들은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요. 그 결과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게 됐습니다. 전 형편이 어려워서 그동안 해준 것도 없는데 아들이 1등을 하자 너무 기뻤고요. 영숙이 언니도 제게 아들 잘 둬서 부럽다고 했습니다. 학교에 진학 상담하러 갔더니 아들은 서울대에 갈 성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믿을 수가 없어서 몇 번을 물어봤는지 모릅니다. 선생님은 우리 아들이 성적도 좋지만 친구들과 사이도 좋고 선생님들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해서 인기가 아주 많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전 마치 하늘을 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실제로 서울대에 입학했어요. 그리고 제게 어느 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본인은 반드시 검사나 변호사가 되겠다고 했어요. 전 아들의 그런 말을 듣기만 해도 좋더라고요. 아들은 대학생이 돼서도 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등학생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진짜로 본인이 그렇게 되고 싶어 했던 검사가 됐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미친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아들이 검사가 되자 동네는 난리가 났어요. 우리 가족이 워낙 사건이 많아서 동네에서 다들 사정을 알고 있었거든요. 여유로운 부자였다가 단칸방에 살게 된 이후로 동네에서 저를 불쌍한 눈으로 보는 동정의 눈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비참하고 슬펐지만 일부러 더 열심히 일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그런 집에서 검사가 나오니까 제가 지나갈 때마다 동네 주민들이 저를 붙잡고 축하한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수학여행비를 안 주고 인연을 끊은 동선의 집안을 짓밟기 시작했어요. 형님, 제가 죄송해요.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가게 영업을 제대로 하게 해주세요. 네? 이러다가 우리 진짜 망해요. 죄송해요. 남편 지금 쓰러졌어요. 어느 날 동서가 엉엉 울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얘기를 들어봤더니 아들이 동선의 가게를 미친 듯이 털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부터 10까지 죄가 되는 종목을 다 잡았다고 해요. 또 동서가 가게가 잘 되면서 온갖 불법적인 일을 다 했거든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채용하고 또 직원들 월급이나 이런 것도 꼼수를 썼다고 합니다. 동선의 가게에 유통되는 재료도 다 조사하고 그러니까 차츰 동선의 가게는 망하기 시작했어요. 조금이라도 연관되는 사람들을 죄다 소환해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자 동선의 가게는 거래처가 다 끊겼고 소문이 나서 손님도 더 찾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자 서방님은 충격을 받고 쓰러지기까지 했고요. 이런 모습을 보고 딸은 제게 절대로 용서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전 그렇게 착한 성격도 아니라서 죽어도 용서할 마음은 없었어요. 특히 저를 미친 듯이 괴롭히고 또 가장 어려울 때 외면했던 동서는 아들이 더 강하게 복수하길 바랐습니다. 결국 동서는 횡령과 사기 그리고 온갖 자잘한 불법까지 다 걸려서 가게를 접게 됐고요. 그리고 서방님은 교도소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과정을 옆에서 보면서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아들은 본인이 이렇게 행동하고 싶어서 미친 듯이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서방님이 교도소에 가고 동선의 집안이 망하는 것을 보고 전 미련 없이 그 지역을 떠나 서울에 정착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들 덕분에 제가 호강하면서 살고 있답니다. 요즘은 가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믿기지가 않아요. 너무나 힘들어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이 다 지나고 전 남편과 시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어요. 우리 아들의 울음소리도 듣지 못하고 하늘로 갔지만 하늘에서 얼마나 뿌듯하게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다행이에요. 전 앞으로 남은 인생은 딸과 아들과 서울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남편과 시아버지 몫까지 열심히 살려고 해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들 행복하세요.